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절에 박평님은 일주일에 외식을 몇 번이나 하고 계십니까? 저희 외식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뭐 회사를 나갈 일이 있어서 이제 먹을 때 가끔 하긴 하는데 요즘은 회사에서도 이제 가급적 외식 나가서 먹는 거를 좀 삼가라고 사다 먹고 배달하고. 아니나 다를까 그 민음사 대표님께서 저한테 카톡으로 혹시 조심해야 될 게 뭐냐고 여쭤보셔서 제가 직원들 식당에서 밥 먹는 거 좀 조심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아, 민음사 사장님하고 그렇게 직원들 통제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주고받는 사이십니까? 통제하는 방법이라뇨? 그 얘기잖아 지금. 통제. 아니 코로나 방역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좀 해주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또 박평이 책걸상에서 계속 하려면 막 그런 질문 받았을 때 바로바로 답을 해드려야죠. 네. 뭐 근데 나가서 드세요? 아니요. 저도 네. 그렇죠. 지난 연말 연시 연휴 때도 빨간 날 막 있잖아 연속되고 이랬잖아요. 막 3, 4일 내내 전부 모든 끼니는 다 집에서 먹고 조신하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 점심 약속이 없으면 점심을 안 먹어요. 보통. 그래. 네. 그럼 요새 자주 귀찮아가지고 굶겠네요. 그래서 요새 거의 굶어요 점심을. 왜냐하면 요즘 점심 약속을 하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저녁 엄청 많이 드시는 거. 저녁을 많이 먹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왜 그렇게 저녁을 많이 먹냐고 막 구박받아요. 자,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 중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맛집에 가서 뭐 밥 먹고 이런 거를 못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인데. 네,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소원이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지난해 연말에 나온 여러 가지 뉴스들 중에 그나마 약간 책걸상 진행자로서 위안이 되었던 게 책 판매가 늘었더라고요. 그래도 네. 코로나 때문인지. 근데 이제 뜻밖에도 그 책걸상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신간 판매량은 그렇게 늘지 않았대요. 아 근데 올해 지난해에 유독 고전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왜 굳이 고전을 읽을까?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출판사들 중에서 그 스테디셀러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 출판사들은 작년에 조금 선방을 하셨대요. 그런데 주로 신간들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타임리하게 좀 팔고 이런 걸 잘하는 출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전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오프라인 서점에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으니까 그게 아직도 그렇게. 이게 인터넷 서점 같은 경우는 보통 원하는 책을 찾아가지고 픽업을 하잖아요. 그렇구나. 누가 추천한 책이 누가 추천하지. 그런데 뭐 JYP처럼 가끔씩 오프라인 서점 들러가지고 이렇게 신간들을 쭉 들춰본 다음에 사는 사람들이 꽤 있는 거예요. 아하. 근데 이제 그런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의 발견성 자체가 어려워지니까 새로 나온 책들과 독자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신간에 의존하는 출판사들이 굉장히 고전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스테디셀러들 같은 경우는 항상 사람들이 찾는 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판매량이 꽤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오프라인 서점에 못 가서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 있는 좋은 신간들을 저희가 앞으로 더 많이 소개를 해야겠군요. 네, 이번 주에 소개한 너무 자연스럽다 이거. 네, 이번 주에 소개한 애드립인데. 초급 한국어. 그게 그러니까 딱 그런 책이잖아요. 맞아요.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는데 마치 막 완벽한 대본이 짜여져 있는 것 같이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네요. 네. 진정성에서 그 얘기만 안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정도를 과해. 지키지 못해. 네, 댓글 읽고 초급 한국어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유언편 관련 댓글들이 몇 개 있는데요. 대포소님, 댓글 타석 첫 타자 되기는 처음이네요. 저는 이상하게 세 분과 그리고 혼비님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특히 YG님과 박평님 목소리는 정말이지 천상의 소리 같습니다. 천상의 어떤 천상? 어떤 천상일까? 그런 천상의 목소리로 YG님은 저의 댓글을 읽어주셨고 박평님은 와 댓글 너무 좋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평생 기억될 정말 기쁘고 감사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내내 10번 정도 들었습니다.
마치 어떤 공모전에 출품했는데 당선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요 몇 주 바빠서 댓글 소홀했는데 다시 불을 붙여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모두 늘 건강하세요. 천상의 목소리로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근데 대포손님께서 잘못했네요. 정말 격조 있는 댓글을 맞아요. 써주세요. 그러게요. 네. 대포손님도 건강하세요. 진공상태님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진공상태님께서 청소년 소설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는 표현도 생각이 나고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인데 읽어보고 생각이 많아졌던 기억도 떠오르고 나이에 대한 구분은 필요한 것 같으면서도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유언 방송 잘 들었습니다. 요운이 남을 것 같은 책인 듯합니다. 네, 실제로 요운이 남는 책입니다. 자, 세바공님 유언이처럼 극적이진 않지만 주변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는 많은 청소년들의 부담과 불안을 잘 풀어낸 부분이 이 작품을 청소년 소설로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유언이에게 기대하는 수많은 유원트들을 털어버리고 원이로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대견했습니다. 유언이가 신이 언니를 부르는 장면, 수연이가 유언이를 보며 XX를 손톱만큼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에선 서로의 숨겨왔던 상처가 드러나고 아픔의 본질을 직시해야 진정한 위로와 치유가 가능하다는 깨달음 비슷한 것을 얻었네요. 언제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게 재밌는 게 항상 그 방송 분위기에 맞춤한 댓글들이 달려요. 그 진공상태님하고 세바공님 등등 몇 분이 의기투합해가지고 그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책걸상 애청자들. 네. 그 박평님은 가입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이제 하려고. 왜 안 했어요? 왜? 바빴어요 연말에? 네. 집에 가자마자 하겠습니다. 그 되게 재밌게 잘 노시는 것 같고 크리스마스 연휴 때는 랜선 파티도 몇 분이 네. 하셔가지고 인증샷. 그 인증샷도 찍어서 보내주셔서 공유도 했습니다. 네, 감사히 잘 받았고요. 네, 뭐 사실 얼리를 빛 감동 이런 걸 네. 느꼈습니다. 커피조아님 책 이게 뭐라고 편 들으시고 작가님이 전자책의 장점을 쓰신 부분에서 1000% 공감돼서 읽다 말고 댓글 남깁니다. 특히 어딘가 비석에 진지한 독서가는 종이책 애호가라는 등식이라도 적혀있는 모양이다 라고 쓰신 부분이요. 오래전 독서 관련 챗방에 전자책의 장점을 작가님처럼 올렸더니 그래도 책은 종이책이죠 라며 마치 전자책으로 한 독서는 쳐주지 않아 라는 느낌을 받아 기분이 안 좋았었거든요. 저처럼 해외에 살면 그 장점은 더욱 큽니다. 유명한 작가님이 제 편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든든해요 라고 주셨습니다. 네, 페리님께서 여행 준비의 기술 읽고서 댓글 남기셨는데요. 선물했어요. 했어요. 됐냐? 그래 했다 했다. 감사합니다. 네, 연말에 만나지도 못하고 하니까 책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니은 서점에서 주문하면 사인도 해주셔서 좋아요. 저도 이제 알았지만 사인본은 중고로 팔 수는 없게 됐지만요. 이 친구에게 작년엔 섬에 있는 서점을 선물했고 그러면서 주야장천 책걸상을 홍보했지만 실패. 그 선물했어요의 선물이 여행 준비의 기술이 아닌 것 같아요. 니은 서점에서 주문하면 사인도 해주셔서 좋다. 아, 그런가요? 라는 걸 보면 이거 저거야 그 니은 서점 이러다 잘 될지도 몰라. 이건 것 같습니다. 네. 여행 준비의 기술은 지난 방송에선가 잠깐 농담처럼 말씀드렸는데 5권 이상 니은 서점에 주문하면 제가 뛰어가서 사인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리님 5권 이상 주문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지혁이라는 분의 장편, 조금 짧은 장편, 초급 한국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저는 이 책을 유난히 또 재밌게 읽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충 이렇게 좀 아는 친척 동생 중에 어떻게 하다가 그 모 대기업에서 그 회사 대기업이라서 이제 외국인들도 되게 많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외국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몇 년 동안 하셨던 그 친지가 있는데. 아, 정말요? 이 친구가 마침 또 결혼을 캐나다에 사시는 분하고 해가지고 캐나다로 이주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또 살려가지고 현지에서도 거기 현지인들한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현재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그분한테도 이 책을 좀 하나 보내주고 읽어보라고 해야 되나? 너 얘기 나왔다고 여기 지금 소설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진짜 모르긴 해도 우리가 계속 지난 시간부터 자전적인 부분이 꽤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이유가 이거 경험 안 해보면 이 소설 절대 못 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문지혁 작가님께서 이 초급 한국어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소재로 해서 쓴 소설을 흔히 우리가 오토픽션이라고 하잖아요. 그 오토픽션이라는 걸 딱 드러낸 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드러내는데 원래 지난 시간 마지막에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었는데 이제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012년 여름에 나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를 겪었다. 미국에서 두 번째 대학원을 졸업했고 첫 번째 대학원은 한국에서 이미 졸업을 한 상태인데 두 번째 대학원을 졸업했고 새 직장을 얻었으며 7년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졌고 방이 하나인 집으로 이사를 했다. 하나하나의 변화가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커서 어리둥절한 순간이 많았지만 그러는 동안에도 시간은 천천히 그러나 세금처럼 확실하게 흘렀다. 내일 또 내일 또 내일. 시간은 날마다 아주 느린 속도로 기어서 기록된 마지막 음절에 다다른다는 맥베스의 대사를 일기 어딘가에 적어놓고 잊어버렸다. 그때는 내 미래가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어떤 글자에 가 닿을지 짐작도 하지 못했다. 맥베스의 다음 대사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몰랐던 것처럼 소리와 분노만 가득하고 아무 의미도 없는 바보 천치의 이야기. 그게 바로 인생이야. 그러니까 이 책은 문지혁이라고 하는 작중 화자 혹은 저자의 삶의 기록이라는 걸 아예 처음부터 딱 밝히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독자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서 진짜 이게 소설이야 진짜 작가 자신의 이야기야? 를 계속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막 찾아보게 하면서 저는 막 문지혁 몇 번이나 검색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보통 자전적인 이야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작품들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오토픽션을 쓰겠다라고 이제 문지혁 작가는 거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쓴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이 후속작들이 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계속해서 그 오토픽션으로서의 설정들은 가지고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지혁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 근데 뭐 우리가 뭐 박완서나 뭐 뒤라스나 이런 작가들의 작품 읽을 때 소설과 자서전 사이에 있는 이제 어딘가에 위치시키지만 이 작품처럼 이렇게 이제 오토픽션이다. 아마 이 작가의 자서전에 가까운 이야기일 거야라고 생각하게 만들 정도로 그 소설적 재료를 작가 자신의 삶과 굉장히 일치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와서 쓰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재밌기도 하고 어디서부터는 소설이고 어디까지는 그냥 실제 자기 삶일까 이런 것들을 내내 궁금하죠. 계속 궁금해지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면은 근데 결국에 뭐 기억이라는 것도 다 가공되는 거고 망상이라는 것도 다 가공되는 거고 상상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고 결국 그런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면 사실 내 삶을 돌이켜서 내가 일기를 쓸 때에 얼마만큼 이거는 그런 픽션이고 혹은 픽션이 아닌 것인가에 대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지혁 작가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곧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작가인 것 같아요. 그 작가가 실제로 이 소설을 읽고서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해왔던 독자에게 책의 마지막에 작가의 말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소설에 대한 굉장히 괜찮은 그리고 내가 본 소설에 대한 정의 중에서 아주 멋진 그 문지혁 작가의 정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184쪽에 나오는데요. 나는 소설이 꾸며낸 이야기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 소설은 삶을 반영한다는 말도 믿지 않는다. 소설은 삶보다 작지 않고 실제로 글자 수도 2배나 많다라는 아재 개그를 중간에 가로 안에 넣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해주셨고요. 소설이 삶에 속한 게 아니라 삶이야말로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쓰고 있는 소설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가 우주와 영원히 써내려가는 거대한 소설의 일부임을 망각하고 있을 뿐이라고 믿는다. 소설을 쓴다는 건 일종의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버튼을 누르는 행위이며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과 소설은 둘로 갈라져 다른 이름으로 저장된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과 사건과 상황은 허구이지만 동시에 이 평행우주에 저장된 모든 것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진짜가 아닐 리 없다. 네, 아주 멋지죠.
그 지난 시간에 후속작으로 중급 한국어도 계획 중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진담인 거죠? 그 얘기는. 오토픽션처럼 진담과 농담이 아니고 농담이고요. 아 농담이에요? 아니에요, 진짜?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그 아마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실 거고, 네. 계약은 안 했나 봐요. 예, 이제 얘기 중이에요. 왜냐하면 민음사 입장에서도 이제 중급 한국어를 계약을 했을 때 책이 어느 정도 나갈지 같은 것들을 판단하거든요. 점점 더 좋아질 거란 생각이 들고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초급 한국어 이 외국인에게 언어를 가르쳐 주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냥 우리한테도 스스로 질문해 볼 수 있는 거죠. 중급 한국어라면 이 상황이 계속 될 건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급 한국어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면 호구지책으로 그 한국 학생들에게 한국 대학생들에게 글쓰기 같은 거 다 가르치잖아요. 그쵸. 그것도 가능하지만 아까 얘기한 저의 그 친척 동생처럼 이 한국에도 외국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에게 이 한국어를 가르치는 거의 뭐 뉴욕에서 외국인한테 한국어 가르쳐 본 경험이니까 국내에 있는 사람 중에 외국인한테 한국어 제일 잘 가르치는 스펙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문지혁 작가 이 구글링을 해봤더니 보따리 장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강사로 그러면서 이제 각 대학에서 무슨 글쓰기나 혹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종류의 대학생 학부생들을 상대로 한 수업 같은 것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런 과정들 속에서 생겼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같은 것들이 소설의 모티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고급 한국어라는 책을 나중에 쓰시면 그럴 수도 있죠. 네, 글쓰기 수업 이런 거는 말이 되는데 중급 한국어는 저 같으면 네. 수강생 중에 일부와 썸 타는 내용 뭐 이런 것들 넣으면 판매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군요. 고급 한국어, 중급 한국어 같은데 내기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스포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실마리를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근데 스포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아니, 실마리를 다음 작품에 대한 실마리를 알고 있다고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훨씬 넘어서는 되게 놀라운 설정이고, 근데 그 들으면 당연히 이렇게 약간 무릎을 치고 알게 돼요. 아 정말요? 네. 오,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아니 이 두 가지를 넘어선다고? 넘어서요. 넘어서고 그러고 내가 얘기한 게 정답이 아니라고? 아니에요. 믿을 수 없다는 아무하고도 썸 안 타요? 아니요. 네. 에이. 아니 결혼하셨어요. 애도 있어. 멀쩡하게 무슨 썸을 타. 아니 소설이잖아 왜 이래? 아무튼 자 이런 게 이 소설을 읽는 재미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뭐 안에서 읽으면서 되게 유머러스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 문장들, 비유들, 소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도 좋은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렇게 체크해 놓을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다 읽고 나면은 되게 좋은 소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제 두 축이라는 얘기를 앞에서부터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뉴욕에서의 삶이 있고 이제 한국에서의 삶이 있고 이게 두 개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크게 보면 두 축일 수 있지만 조금 더 추상적인 영역에서 보자면 두 개의 언어가 계속 교차되는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가 한국어. 이거는 뭐랄까 보편 언어잖아요.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규칙 같은 것, 그러니까 도구적인 언어고, 하나는 계속 소설을 쓰는 이 소설적 언어가 나오는데 이 언어는 사실 잘 설명도 안 되고 잘 풀어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 소설의 언어는 그냥 그의 삶이기도 하거든요. 엄마와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언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 같지만 잘 흐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두 개가 계속 서로를 모색하는 그런 과정처럼 읽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짧지만 그 장면들을 계속 곱씹어보게 되는 그런 좀 함축적인 장면들이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시적인 특징들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 분량에 비해서는 되게 많은 의미들을 좀 함축하고 있는 작품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을 읽는 내내 한 가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게 아무개 모모모라는 우리나라 소설가가 자꾸 떠올랐어요. 좀 이따 정답을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자꾸 그 작가가 떠올라서 약간 비슷한데 이런 그분이랑 좀 약간 어딘지 모르게 일맥상통해 이런 생각을 진짜 여러 번 하면서 책을 다 읽었거든요. 그 책을 딱 다 읽고 딱 넘겼어. 그 뒷표지에 추천사를 그분이 쓴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이장욱 작가님? 네. 우리가 책걸상에서 맨날 또 소개 한번 하자 하면서 결국 아직 맞아요. 못한 맞아. 이장욱 작가님 그 에이프릴 마치의 사랑 이후에 새 책은 아직 안 나온 아직 것 안 같던데 나왔어요. 네. 딱 진짜 그 이장욱 작가의 작품하고 분위기가 되게 비슷해요. 맞아요. 분위기 네. 비슷하네요. 번역도 하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잖아요. 여기 추천사를 그분이 썼네. 그래서 이장욱 작가님께 저희가 그 약간 요청을 드렸죠. 추천사도. 그 추천사는 그러면 그 문지혁 작가가 원하는 분이 아니라 출판사에서 좀 의견을 고민하다가 주고받아요. 의견을 네, 주고받아서 네. 주고받아요. 그 박민정 작가는 사실 조금 결이 다른데 이분의 추천사는 어떻게 하다가 들어간 겁니까? 이거 제가 직접 책을 편집한 게 아니어서 모르는 걸로. 근데 모르는 걸로. 박민정 작가도 소설 읽고 이렇게 추천사를 쓰는 분들이 그러니까 잘 쓰는 분들이 있잖아요. 소설가들 중에서도. 근데 박민정 작가도 이제 그런 작가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결이 다르니까 추천사 길이가 길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약간. 그 출판사나 작가가 의뢰할 때 분량을 타이트하게 제한을 안 한 거지. 아니 타이트하게 제안을 하죠 보통. 해도 뭔가 그 짧게 추천사를 임팩트 있게 써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구구절절 내가 왜 이 작가의 이 작품을 추천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후자일 때가 뭔가 나랑 좀 다른 게 많을 때. 하긴 뭐 여행 준비의 기술도 8분한테 의뢰하면서 똑같이 원고지 한 매 200자로 써주십시오라고. 하지만 다 달랐잖아요. 의뢰를 했는데 아니 나머지는 거의 다 비슷했는데 역시 시인이 짧게 쓰셔. 황동규 선생님이 제일 짧게 보내주셨어요. 맞아. 또 이장욱 작가님 시인이잖아요. 그렇네. 그렇네요. 네. 시인 겸 소설가시니까. 근데 이게 아마 추천사 분량은 비슷할 거예요. 저희가 아예 정해진 분량으로 요청을 드려서 지금 뒤에 추천의 글이 2편이 전문이 실려 있거든요. 본문 뒤에. 네. 그리고 그거 일부를 이제 발췌를 한 건데 아무래도 이장욱 작가님 이제 Are You in Peace 이 부분 임팩트가 있으니까 좀 짧게 이렇게 떼서 밖에 위치를 시킨 것 같아요. 뭐 저기 인터넷 서점 가면 다 볼 수 있는 거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장욱 작가의 추천사 일부. 이 소설은 우리의 언어를 타인의 눈에 비추어 보게 하고 그럼으로써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마침내는 아릿한 아픔을 남기며 삶과 세계를 성찰하게 만든다. 어쩌면 우리는 책을 덮으면서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른다. Are you in peace? 당신은 평화 속에 있습니까? 근사해. 그리고 이 부분을 꼭 읽어드리고 싶었던 게 정말 이장욱이라는 분도 훌륭하다. 정말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그리고 내가 느꼈던 감정 그리고 내가 이 소설의 장점 매력이라고 생각했던 거를 너무 정말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가지고 맞아요. 그 이 소설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는 저는 성장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 소설의 중요한 또 성장 소설이게 하는 중요한 그 과정은 좋은 작가가 되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그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본인이 재능도 부족하고 뭐 어떤 면에서는 열정도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과연 내가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끊임없는 자기 의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책 중간중간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나오는 과정에서 또 제가 빵 터졌던 게 JYP가 좋아하는 폴 오스터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커트 보니것이 연달아서 등장을 해요. 제가 이 커트 보니것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를 좋아하는데 폴 오스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나 경찰관이 되는 것은 하나의 진로 결정이지만 작가가 되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기보다 선택되는 것이다. 글 쓰는 것 말고는 어떤 일도 자기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평생 동안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해야 한다. 근데 이 폴 오스터의 이 말을 이제 어떻게 이 작가가 접하게 됐냐면 군대에 있는데 자신과 과거의 연인이었던 여자친구가 예쁜 편지지에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말미에다가 이 문구를 써서 줬는데 이 문구가 마치 그래 나는 작가로서 선택되었어. 평생 동안 멀고도 험한 길을 걸어갈 각오를 해야 해. 라는 이제 결의에 약간 불을 붙여준 거죠. 그런데 그 뒤에는 또 약간 소심하고 자신 없는 모드가 되어가지고 그때 그 여자친구는 나한테 폴 오스터가 아니라 커트 보니것의 이 말을 편지에 적어줬어야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명한 말이에요. 이 말은 만일 부모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고 싶은데 게이가 될 배짱이 없다면 예술을 하는 게 좋다. 이건 농담이 아니다. 그러게요. 네. 제가 막 웃었어요 많이. 그리고 중간 중간에 또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그 순간에 캐치를 하지 못해서 아니면 서로 엇갈려 가지고 인연이 될 수 있는데 인연이 되지 못하고 삶의 경로가 달라질 수 있는데 달라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초급 한국어 곳곳에 그런 삶의 우연성에 대한 통찰이라던가 혹은 아마도 저자가 직접 겪었거나 아니면 소설로 형상한 에피소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같이 강사를 하는 아야라고 하는 주인공과의 인연 에서도 나오는데 그 아야라고 하는 아야와 이 주인공이 한때 좀 친하게 지내고 뭐 커피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같이 산책도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소원해졌어요. 소원해졌는데 나중에 어떤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아야라는 친구가 자기한테 줬던 그 일본어로 된 음악 CD를 듣다가 그런데 아야가 제일 좋아하고 나도 제일 즐겨 듣는 이 음악의 본래 뜻은 뭐지? 라고 그때서야 이제 번역기를 돌려볼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번역기를 돌려봤더니 또 어떤 뜻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삶의 만남이 스포일링 하지 맙시다. 네. 소설도 짧은데. 네. 근데 이 소설 마지막 장면, 제가 뭐 눈물이 평소에 적진 않아서 소설 읽거나 막 영화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기는 하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책이 나오고 이제 후배가 이제 편집을 하고 신간 나왔다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앉아서 이게 짧으니까 한 번 더 읽고 집에 가야지 하고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다가 마지막 장면 딱 마지막 문장을 읽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네. 그 마지막 문장은 정확하게 어떤 정보값을 딱 주는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유추할 수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 당연히 네, 그쵸. 의미하죠. 네네. 그러니까 약간 수미일관이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처음이랑. 초급 한국어 딱 넘기자마자 이 책을 누구에게 바친다라는 게 있고 이 책의 말미에 또 언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품을 편집하고 처음에 원고 받았을 때도 보고 했지만 이제 책이 나오고 다시 이렇게 보는데도 약간 새로워지기도 하고 진짜 우리가 나의 모국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어를 공기처럼 이렇게 쓰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나의 단어들은 뭐가 있을까, 내가 얻었거나 잃어버린 또 언어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엔딩이었어요. 네, 좋은 엔딩이었죠. 엔딩 멋져요. 그리고 뜬금없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등장하고 맞아요. 곳곳에서 웃음 폭격기들이 숨어 있어요. 네. 중간중간 짧은 유머도 많고요. 네, 그래서 진짜 2021년을 유쾌하면서도 좀 깊은 여운을 남기는 매력적인 소설 한 권으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는 초급 한국어 손에 들고 훅 하고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반적으로 하여튼 되게 따뜻하고 유머도 있고 재미있는 소설인 동시에 약간 쓸쓸합니다. 맞아요. 네. 늦가을 막 이렇게 단풍잎 잔뜩 쌓여 있는 거리를
사람 별로 없는데 음. 바람 부는데 이렇게 혼자서 걸어가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쓸쓸하죠. 너무 다 쓸쓸하죠. 왜냐하면 이방- 쓸데없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아니 그리고 쓸데없이 공부를 잘하고 쓸데없이 소설을 쓰고 싶고 맞아요. 뭐 이방인으로 살면서 다른 네. 모국어가 아닌 걸 쓰면서 산다는 것 자체도 또 쓸쓸한 일이고. 근데 이런 소설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이민 작가를 꿈꾸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정말 내가 태어난 곳이 아닌 곳에서 내 언어가 아닌 언어로 소설을 쓰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 그가 감당해야 되는 고독과 그 소외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많지 않았던 것 같고, 그거는 문지혁 작가가 그동안 경험해왔던 것들 위에서 되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맞아요. 좀 그런 희소성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책 중간쯤에 이게 중국인 이민 작가 하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네. 저는 이제 처음 듣는 이름이어가지고 검색해봤더니 실제 있는 인물이고 네네네. 소설에 등장한 내용들이 전부 팩트더라고요. 이분 작품 혹시 읽어보신 분 있습니까? 하진? 없어요? 저도 읽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영어로 작품을 쓰는 작가 중에서 노벨문학상에 가장 근접했다느니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데 궁금하긴 한데 한국에 번역된 게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중국인 출신으로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어나서 20살 넘을 때까지 쭉 중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갔는데 영어로 작품을 쓰는 작가가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재미교포 작가는 있어도 예를 들면 YG가 지금 영어로 글을 써서 세계 시장을 노리고 이런 거잖아. 근데 이 하진 작가의 작품을 예를 들어서 보면 그 소설가 김현수 작가가 번역한 책이 있어요. 책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꽤 많이 소개가 되었어요. 워낙에 유명하신 분으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약간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데 영어로 소설을 쓰는 작가에 대한 약간 편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뭔가 소설 내용의 품이 막 넓지 않고 이민자 이야기 같은 것들이 좀 초점이 맞춰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막 찾아보는 작가는 아니었는데 꽤 많은 소설가들이나 아니면 작가들이 이 하진 작가를 많이 언급했던 건 저도 알고는 있어요. 네. 자, 이번 주에는 문지혁 작가의 짧은 장편 초급 한국어라는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연초부터 박평한테 되게 좋은 선물을 받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짧아서 더 마음에 들어요. 하루면 다 읽더라고요. 하루면 다 읽는 게 아니라 앉아서 진짜 앉아서 한 2시간이면 두 시간 다 반. 읽어요. 2시간이면 다 읽어요, 진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